중국 증시를 보면은 최근에 조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4,100선으로 어제도 오름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장중에는 양원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고, 또 중국에서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성장 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또 다음 달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또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떤 의제를 올리느냐, 이것도 귀추가 주목되죠. 주요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그래도 양회 시즌이다 보니까 네. 도움 말씀을 좀 구해야 될 텐데, 우선은 최근의 이슈부터 좀 몇 가지 짚어보려고요. 중동 사태에서 중국도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란에서 나오는 원유 대부분을 중국이 사간다면서요. 그렇죠. 거의 일단 중국이 원유를 최대 수입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체 원유 수입에서 한 40% 이상이 중동에서 들어오는데 그중에 이란 비중이 좀 크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전체 중국 원유 수입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한 13% 정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를 든다면 하루 평균 중국 원유 수입량이 약 한 1,200톤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38만, 한 140만 배를 들어오니까 한 2~3%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서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중국이 매우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근데 사실 이 에너지 안보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중국이 좀 일단 부정적인 영향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더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지금 에너지 안보를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고 나서 이야기했던 1대1로에서 육상 실크로드가 있는데 해상 실크로드와 육상 실크로드가 합쳐진 게 1대1로인데 육상 실크로드가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가냐면 중국 내륙에서 카자흐스탄, 다음 투르크메니스탄, 다음 이란을 통해서 유럽으로 갑니다. 이란이 만약에 막히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 전략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이게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적인 측면인데,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부분들이 단순히 원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막혀버리면 이제 보험료도 올라가고, 그다음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건 여러 가지 이제 무역에 이제 부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 원가가 이제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수입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단 제조 원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안 그래도 경제 소비 정체가 안 좋은데 소비까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악순환.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말씀드렸고 수출도 해상 운송이 지연이 되고 보험료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이제 수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너지 안보, 국가 전략,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좀 가장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중국도 당연히 장기적으로 가는 건 원치 않을 테고요. 다른 그 원자재 수입까지도 같이 있으니까 메탄올도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많이 맞습니다. 넘어온다더라고요. 이게 중국 화학 제품에 들어가는데 지금 중국 화학 제품의 굴기 부상이 엄청나거든요. 중국 화학 제품이 올라가게 돼서 지금 성장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지금 화학 안 좋죠.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어려운 걸 많이 느끼실 텐데, 이게 이제 그 화학 제품의 원료 부분들이 호르무즈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그 부분들이 생명성이라고 어떻게 보면 말할 수도 있는 그 부분에서도 중국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상대적으로 원가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의 그 석유화학 기업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던데, 사실 그건 또 단기적인 이슈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최근 나온 이슈 보면 지금 이란이 지금 중국 선만 원유 들어가는 부분에서 중국만 통과시키겠다.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대요. 이란은 원체 또 중국이랑 친하니까요. 그래서 그 앞에서 무슨 검문 검색하는 것도 아니고 소통을 하는 거겠죠. 중국가 빼고는 다 통과는 못 시킨다, 안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뭔가 좀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원유 수입이야 다변화는 하고 있겠으나
이란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 선박만 보내줘. 이것도 대안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번에 사태를 보면서 제가 이제 아까 중국에 지금 미칠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럼 중국이 부정적인 영향만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속내가 좀 복잡한 거죠. 근데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어떤 상태로 벌어질까 좀 긍정적인 측면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다 보면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은 이번 사태가 무조건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 가야 되고 가장 그 이상적으로 보는 것은 단기적으로 끝나고 핵심은 이란의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나오고 근데 미국이 원하는 대로 친미 정부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에 있는 구조색에서 친중 정부가 들어서는 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빨리 어느 정도 끝나고 지금 그대로 계승을 해서 올라가는 게 좋다. 그러면 왜 그런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지금 중국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다 지금 중동에 지금 군사를 다 지금 투입하고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 대만 해협에 조금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 전략적으로. 이걸 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저런 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AI를 저렇게 접목하는구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얘는 전략적 공간을 확장하고 볼 수 있는 벤치마킹을 또 할 수 있는 하나의 그걸 보는 거고. 패를 읽을 수 예. 있다. 단기적으로 아까 제가 끝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친중 정부가 그대로 올라간다라면 네.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대중국 의존도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 이란의 원유를 사가지고 가는 나라가 이란의 80%가 중국이 10에서 15% 저렴하게 사가야 됩니다. 중국 입장에 이게 안 좋으니까 더 싸게 가지고 갈 수 있고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와줘. 그러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고 내 말을 더 많이 잘 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이 글로벌 사우스에서 국가들 입장에서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내가 리더로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반미 여론이 좀 더 이제 부각되면 중국의 글로벌 영향 입지가 또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어차피 이제 그대로 이제 친중 정부가 들어온다라면 다시 이제 그 망가진 국토 그다음에 인프라 부분들을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들이 다시 또 들어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막 지금 공격 이스라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국이 이란에 투자한 인프라라든지 1대1로 부분에서 한 3,50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어 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그게 좀 망가져 버리면 중국은 속내가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투자가 자기네가 투자해 놓은 건데.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지금 긍정과 부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속내가 좀 복잡한 것들이죠. 그 조금 전에 박성춘님이 이란 핵은 핑계고 이란산 원유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걸 봉쇄하려는 목적 아닐까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대통령 저기를 공습을 했던 그 베네수엘라나 이란의 공통점이 좀 친중 국가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떤 뭐 이중적인 계산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보실 때 사실 이번에 최근에 나온 외신 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번에 공습을 하기 전에 5일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 이란 전쟁의 가장 승자는 미국도 아니라 네타냐후라고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전화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미국이 왜 그런 거기에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말에 의해서 공습을 시작했느냐. 물론 이게 집중적으로 테헤란에 지금 모든 지도자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절호의 찬스다. 이번에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핵도 있지만 하나는 중국이라는 아까 지금 원유가 들어가는 게 있지만 지금 이란에 제가 아까 1대1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중동에 그러니까 이란의 중국화가 매우 심화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의 이런 지금 전략 경쟁에서 지금 이란이 가장 전략적 파트너서 중국과 이란은 동맹은 아닙니다.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중국화를 막아야 됩니다. 이 말을 네타냐후 총리가 더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머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의 핵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협상을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로 자극시켰을 것이냐 네타냐후가. 그러면 결국은 이대로 놔두면 중국이 거의 이란의 중국화가 되고 걸프 협력국가 이미
중국도 그 영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중국화되는 게 더 심화될 것입니다.라고 더 설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공습에도 결국 배후에는 누가 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트럼프 머릿속의 한 구석에는 중국의 이런 우리가 지금 이란의 중국화 혹은 중동 지역의 중국화를 막아야 된다라는 게 포석에 깔려 있을 것이다. 이게 4주 만에 끝난다고 했잖아요. 4주 이후에 끝나고 나서 지금 네. 3월 30일 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끝나고 이제 완비되고. 그러니까 속내는 야 네가 지금 중동 부분 특히 이란을 거점에서 중국화하는 부분들 쉽지 않다라는 것을 무언의 압박 보여지는 하나의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매체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그런 요인이 컸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꼭두각시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는 또 강력하게 막 반박을 했죠. 이거는 내 의지에 의한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근데 하여튼간 이런 식의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다라고 또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 왜 그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그 중동 지역 국가들이 중국도 어떤 그 중재 역할을 하라 맞습니다.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중국이 경제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중재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죠. 근데 적극 안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 워딩이나 그다음에 스탠스 자체가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외교적 중재자 역할. 왜냐하면 2023년도도 이란하고 사우디가 정상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재자 역할을 했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지금 중국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뭐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은 미국이 들어온 부분들이고 또 곧 트럼프와 만날 거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란 편만 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걸프 국가들도 지금 중국이 안아야 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중국도 뭔가 좀 정성을 들이는 국가들인데 거기가 어디 공격받고 편에 있고. 들 수도 없는 부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네. 평화를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예, 중국은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장 중국이 잘하는 멘트가 유엔 헌장에 따라서 국제법에 따라서 이런 멘트를 외교부 대변인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무력 침공은 반대한다 이런 식의 멘트 워딩이죠. 그 되게 교과서적인 건데. 그렇죠. 그런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외교 전략이 그게 뭐 한 3단계로 정리가 됩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대외적으로 평화를 이야기한다. 근데 평화를 할 때 워딩을 뭘 갖다 쓴다? 유엔의 헌장을 갖다 쓴다. 네,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국의 스탠스가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평화를 구축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 개입은 안 한다. 혹자가 이런 말을 하죠. 지금 이란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여러 가지 이런 군수물자가 지금 뭐 우리가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지금 중국 사람은 들어갔다 하는데 이번에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갔을 것이다.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번은 이라네요. 상황이 다릅니다. 이번엔 미국이 참전하기 때문에 상대가 미국이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단계가 군사 개입은 피한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미국인 싸움에서 이란에다가 무기를 제공을 하면 그건 이제 간접 전쟁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군사 개입 피한다. 제가 중국 대외 외교적 일반 제3지역에서 분쟁이 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평화를 구축한다. 대외적으로 유엔 헌장을 갖다 쓴다. 두 번째 군사 개입은 피한다. 그다음 세 번째가 경제적으로 이제 협력을 통해 경제적으로 해서 영향력을 키워서 내 밑에 들어오게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보통은 하는 게 일반적인 중국의 대외 전략이죠. 뭔가 좀 선을 넘지 않으려는 절제하는 게 또 보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나 4월 미중 정상회담이 또 신경 쓰일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3월 31일에서 4월 2일까지 한 2박 3일로 나와 있는데 그 판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서로가 지금 입장이 껄끄러워 있는 부분들이죠. 지금 입장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그 선을 지키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과 이란은 전략적 협력 파트너인데 어느 정도까지는 역할을 해야 되고 할 것 같은데 그 선을 지켜야 되는 부분. 왜냐하면 일단 한 달 후에 곧 만날 거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까 본인이
이번에 공습의 목적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중국이라는 요인이 분명히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앞에서 안 그런 척을 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미국 상황 자체도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미중 간에 이번에 뭐 좀 껄끄럽기 때문에 이번에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막 이런 말이 하는데 뭐 다음 주에 지금 경제 수장들이 만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난다고 보고 중국은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란 사태를 그 정도 선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빨리 끝나줘야 됩니다. 절대 친미 정부가 들었으면 중국은 상황은 좀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네 가지 부분들이 중국이 생각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게 흐트러집니다. 이란의 친미 정권을 과연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바인데 미국과 중국의 생각은 뭐 당연히 180도 다를 테고 그런데 또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게 또 쉬운 거는 아니라고 하고 그렇죠. 지금 상황이. 시간이 또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게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부분들이죠. 그냥 핵시설은 좀 타격을 받더라도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현상 유지가 됐으면 그래, 좋겠다라는 게 네. 중국의 계산인 그렇죠. 거예요. 그래야지만 얻어올 수 있는 계산이 더 많다라는 거고. 네. 1대1로는 또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고, 그다음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고, 여전히 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이란은 중국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SOS가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시키는 경제적으로 더 이제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더 침입, 더 안으로 구석구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 아까 말씀 중에 그러면은 뭐 경제 분야라든지 사전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물밑 조율은 계속해서 지금도 그러면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미국과 중국은 지금 다음 주 말씀하신 미국과 중국은 지금 다음 주 주말이죠.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젠다 부분에서는 조율을 좀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뭐 장관급이 먼저. 예. 그렇죠. 경제부총리랑 이제 뭐 베센터 장관이 만나는 부분들이죠. 또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겠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시라. 저는 이제 일단은 먼저 그래도 오랫동안 이것을 만나는 게 어디냐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관찰을 하고 입장에서 일단 만나는 것 자체가 두 나라 입장에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다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뭐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완화된다든가 혹은 뭐 극적인 타협을 이룬다 그런 건 없다. 뭐 중국의 속내와 미국의 속내는 매우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중국은 미국의 속내를 다 간파하고 있고 이번에 양해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는 내용을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를 통해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게 핵심일 것 같고 핵심일 것 같고 그래야지만 이게 또 시진핑 주석의 또 사연임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란 문제를 했는데 이란 문제가 안 좋고 지금 상황이 안 좋고 전체 국제 질서가 안 좋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의 시진핑 입장의 속내는 반대급부 쪽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난세가 자꾸 힘들어질수록 영웅을 찾게 돼 있다. 그러면 결국은 사연임으로 갈 수 있는 내년에 사연임으로 결정되는 과도기군요. 내년이. 이따가도 또 여쭤보겠습니다만 중국의 경제가 좋건 안 좋건 또 코로나 때도 뭐 억지 봉쇄를 또 오래 하기도 했었고 그냥 시진핑 주석의 사의원이면 그냥 기정사실 아니야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전후적인 대내외적인 상황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강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군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번에 중국인도 다 봤잖아요. 야, 이 베네수엘라 한 나라의 대통령을 2시간 만에 그냥 납치해가지고 한 나라를 그냥 폭격을 하는구나. 자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속내는 지금 안 좋지,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영향을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내년에 100주년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하는 군의 강군, 현대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슈화를 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진핑 주석의 사연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또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계속 지금 충돌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사연임으로 가기 위한 것들 좀 자연스럽게 대내외적인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완전히 그렇게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 그렇게 가는 형국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건들을. 그러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4월에 정상회담을 할 때 뭐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만 서로 뭔가 꺼내들 카드 양보할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요구할 것들이 있잖아요. 의제 올릴 것들. 뭐 네. 히토류 수출 통제라든지 맞습니다. 타이완 이슈라든지 반도체 수출 규제라든지 맞습니다. 어떤 순서로 좀 이야기가 되게 될까요? 일단은 그게 타이완과 그다음에 이제 통상 이슈가 가장 큰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뭐 미국을 바라볼 때 딱 두 가지입니다. 타이완 문제 건들지 말라라는 부분들이고 타이완 그래서 입을 통해서 트럼프 입을 통해서 타이완 독립 이야기를 짓고 싶어하고 그래서 모든 출발의 기본적 그게 이제 영린이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미 미국 입장에서도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뭐 조건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만약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이 대만한테 무기 판매하고 있잖아. 언제까지 팔 건데 팔지 마라. 근데 미국이 대답을 할 것이냐. 거기서 만약에 대답을 좀 안 했을 경우는 결국 흐지부지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워딩이 나올 것이냐. 그럼 결론적으로 미국의 워딩과 미국의 국무부와 중국 외교부의 워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미국 판매를 안 한다 이런 워딩은 미국은 절대 안 할 거고. 근데 중국은 미국이 대만 문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고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 요 목소리까지 내주기를 바라는 거고 이걸 조율할 것이다. 거기까지요. 예. 근데 이래 하더라도 중국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미국은 또 대만의 무기를 팔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문서화시키고 워딩을 시킬 것이냐가 핵심이고 요걸 이제 조율하겠죠. 요게 이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통상보다 더 큰 중요한 부분들. 그게 사연임을 연장시키기 위한 또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 부분에서는 이제 말씀 부분들인데 이제 관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관세 부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첨단 반도체 말씀하실 때 첨단 산업 부분들 AI라든지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의 제재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적당선에서의 협의를 강화한다 수준에서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미 공화당이나 민주당 자체에서 지금 중국 자본의 대미국 투자라든가 미국 기업들, 미국 자본이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막고 있고 계속 공산당 자본과의 디커플링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 허가해 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의 기사를 본다라면 양국 간의 투자의 부분들에서 좀 문을 연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인데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나오기 쉽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바라보는 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네. 제재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중국의 군사적인 성장입니다. 중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미국 군사 패권에 도전한다. 두 번째가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달러 패권은 일단 이야기하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놔두고 군사 패권은 결국은 과학 기술과 연결이 됩니다. AI, 양자, 반도체 다 연결이 됩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산업을 제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 어떤 트럼프가 아니라 민주당이 다음에 오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첨단 산업 제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한 방향으로 쭉 같습니다. 제재하면서 간다. 그만큼 빨리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AI가 미국이 활용을 했다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중국은 더 AI 부분에 자립을 할 겁니다. 요게 잠시 후에 또 양의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때문에 이게 트럼프가 양보할 수 있는 잠시 풀어주는 척은 하겠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제안을 하고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올 거고 어느 정도의 큰 그림의 디커플링에 관한 미중간 있어도 어느 정도 합의가 봤다 하더라도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십시오. 3월 31일, 4월 1일 만나서 얘기하고 나서 또 4월 말이나 5월 초에 돼서 또 이건 뭐지? 또 미 상원인 하원에서 대중국 제재안이 또 통과됩니다. 지금까지 또 그래 왔죠. 그래 왔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큰 기대하지 마라. 큰 그림.
그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만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G2 간의 패권 경쟁 또 이제 미국이 중국을 누르려는 건 쭉 이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란의 공격도 아까 네타냐후 총리가 그 목적을 설득을 시켰을 거라고 중국의 글로벌화 확장이라는 게 매우 심합니다. 하나씩 넘어 있고 이미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딥시크 같은 경우도 딥시크가 가지고 지금 글로벌 우리가 말한 개도국 국가 신흥 국가에서는 딥시크 이용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은 데이터가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거점을 막아야 된다는 것도 결국 미중 간의 이슈에서 이 이란의 전쟁도 우리가 그 구멍을 그 창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또 중국이 외교적으로 장악을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으니까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요. 좀 경제적인 이야기 더 넘어가기 전에 또 현재까지 들어있는 뉴스도 한번 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는 이야기 잠시 후에 또 이어갈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의 미국 시설을 향해 20번째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밀착해온 아제르바이잔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미사일 발사대의 60% 이상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유업계를 향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중동 사태에 폭리를 취하려는 주유소를 오늘부터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등의 수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올해 1월 경상수지가 33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1월 경상수지가 132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 올라 6개월째 2%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중국의 상황,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이야기 계속해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양회가 열리는 기간이죠? 네, 지금 어제 중요한 개막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3월 4일 날 이제 정협이 개막을 했고 네. 3월 5일 어제 전인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 정도에 왕이 외교부장이 아마도 이제 이 중동 이슈나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또 나올 겁니다. 기자들과 이제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양의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핵심은 어제 이제 총리의 이제 정부 업무 보고에 예. 전 세계 관심을 가졌죠. 중국이 올해 몇 % 성장을 할 것이고 그거죠. 15차 5개년 계획이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15차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중국이 앞으로 거시적으로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디에 돈을 투자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게 15차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가 첫 해 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양해에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 그다음에 전 세계가 도대체 중국이 뭘 하려고 하는 거야. 특히 미국은 하나하나 엄청 곱씹어 볼 겁니다.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첨단 산업은 어디로 간다? 군사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왜 요즘에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합성된 영상도 좀 있고 예전에 보면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제 총기 달아가지고 활용하는 방안들도 또 이렇게 연구가 되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양해 때 몇 가지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예. 네, 뭐 일단 성장률 이야기는 또 말씀을 드린다라면 우선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올해 4.5에서 5% 구간, 그러니까 밴드 구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4.5에서 5%. 5%. 이게 근데 역대 가장 낮은 그럼요. 목표잖아요. 이게 91년도죠. 천안문 사태 있을 때 그때 4% 성장하고 고속 성장을 하고 처음 4%의 전망치를 내온기 때문에 야 이거 중국 이제 고속 성장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지금 매우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일단 제가 자주 중국을 가고 현장에서 인터뷰도 많이 해보면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4.5에서 5%는 사실 이게 양회 전인대 하이라이트거든요. 네. 여기서 총리의 말이 하이라이트인데 사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그 전에 칼럼도 썼었지만
이게 지방 양회라는 거 합니다. 네. 1월 달에서 2월 달 지방 양회는 31개 성시에서 양회를 해서 똑같이 GDP 성장 목표치를 제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총리가 이야기하는 GDP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31개 성을 1위부터 31등까지 쭉 나열을 해서 그 중간을 딱 자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약간 보수적으로 총리가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올해 성장은 몇 프로 할 겁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제가 이제 들여다봤을 때 지금 봤을 때 작년 대비 한 18개 성이 다 낮게 설정을 했습니다. 목표치를요? 예, 목표치를 낮게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겁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안 좋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중간치가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 5.1 나왔어요. 근데 네. 5.1 나왔어요. 예, 지방 양회 31개 성의 GDP 목표치를 해가지고 중간치 딱 평균하니까 5.1 여기서 보수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했죠. 네. 근데 18개 낚였는데 작년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2025년도 양해할 때도 똑같이 총리가 이제 5% 내외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방 정부의 양해 중간치를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방 정부가 그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한 데가 거의 반 정도 됩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 성장이 이제 힘들다는. 그래서 좀 목표치를 낮게 잡았음에도 도달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작년에 5% 성장은 뭐 한마디로 그냥 꾸역꾸역 만들어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올해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다라고 했고, 저는 이제 원래 예상을 제가 했던 이번 중동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4.8에서 5%까지 총리가 이야기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전망을 했죠. 그리고 중동 사태가 커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4.5에서 5%. 그래서 이제 4.5%라는 부분들은 뭐 이제 의미가 크죠. 예, 중국 입장에서는 5%가 되어야지만 기본적으로 실업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가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과학 기술 부분들, 예. 예, 아까 지금 부분들이 AI도 그렇고 예, 로봇도 그렇고. 예, 로봇도 그렇고 이제 그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총리의 발표문 중에 핵심이 뭐냐면 2026년도에 10대 중점 업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1 이상 거의 뭐 워딩만 바꿨었지 거의 뭐 한 10가지 중에서 한 3가지 제가 볼 땐 4가지 정도가 다 과학기술 테크 관련된 쪽입니다.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15차 5개년 계획할 때 뭐 지금 총 한 109개 대형 프로젝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한다는데 네. 그 중에서 거의 한 30%가 다 테크입니다. AI,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양자, 수소, 뭐 핵융합, 뭐 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산업의 구조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요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피지컬 AI뿐만 이번에 뭐 AI란 말을 총리가 1시간 7분 동안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AI란 단어도 거의 한 10번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혁신이란 단어를 거의 한 60번, 70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살려보진 않았지만 1시간 7분을 제가 다 들었는데 혁신이란 말은 그런 의미거든요. 산업의 구조전환을 하겠다라는 부분. 그게 또 명확히 드러나고 있죠. 더 이상은 뭐 부동산 경기 부양 이런 거는 아예 저희 질문지에도 없습니다. 네. 요즘에 그런 질문하는 사람도 없고 중국이 이제 AI, 뭐 로봇 또 과학기술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거는 또 익히 알고 있고, 문제는 이게 성장률을 과연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하는 건데, 뭐 중국에서 AI 아니면 로봇 만드는 인재들도 높은 연봉을 받는다라는 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게 로봇이 어디에 쓰일지 모르지만 3,000대, 5,000대를 만들어서 출하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로 과연 전체 중국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제 내수가 또 돌아야 되는 건데 그 간극이 좀 더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내수 관계가 큰데요. 일단은 이야기해야 될 게 이번에 결국은 핵심의 방향은 중국이 4.5에서 5%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소비를 키우는데, 소비를 키우는 측면에서 뭐 일단 중국 2025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 5% 만들어진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비가 한 52%를 차지하고요. 순수출이 한 36%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는 콘크리트 경제가 아닌 거죠. 아까 부동산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래서 결국은 소비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소비자의 심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회복시키지 녹여줘야 않으면 되는데, 예. 절대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심각한 것은 중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작년 12월 달로 중국 국가 통계국을 보면 거의 89.5입니다. 기준점이 100인데요. 예, 100인데. 그러니까 비관적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올릴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 그에 대안으로 중국 정부가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이야기했던 게 바로 소득 주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요? 소득을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렇죠. 우리가 했던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은 답이 없으니 지금 중국 증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양책을 계속해서 나올 거고 제가 중국 증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뭐 작년 말에 이제 10년 만에 4,000포인트 넘었습니다. 올해도 저는 이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이 뭐 정부를 이길 것이냐. 근데 중국은 중국 정책이 시장을 이깁니다. 그렇죠. 중국 2억 한 3천만 명의 이제 개미, 우리는 개미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부추라고 합니다. 예, 부추 개미, 청년. 예. 부추라고 하는데 예. 2억 3천만 그들이 다 중산층이거든요. 그들이 돈 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두 채, 세 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지 소비를 하는데 지금 내가 뭐 부동산이 거의 뭐 반타작이 났고 증시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가 돈을 쓰겠느냐. 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소득 주도를 하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일부분이고 소득을 올리는 것도 일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소득 올리는 건 결국은 서비스 산업들, 네. 약간 하이테크 산업들, 지금 이야기 말씀드렸들 네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소득 주도를 성장을 하는 거고 증시를 부양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생각인 것들이고요. 그런 게서 이제 일반 소비의 심리를 아마 지금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무조건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번 양회에서 부양책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풀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올해도 소비에 중점을 둔 특히 이제 심리를 회복하는 부분에서의 역할을 하겠지만 이게 단시간 회복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이게 89.5, 90도 안 되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100가지의 관계가 크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비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AI로 있는데 중국이 지금 휴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심천에 이제 네. 출장을 다녀오셨다고. 갔다 예. 왔습니다. 그러고 왔다는데 주로 어떤 기업을 만났냐면 지금 홍콩 증시에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제가 이제 많이 만나고 네. 있죠. 지금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하려고 지금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 한 300개 정도 됩니다. 어떤 업종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반도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정부가 이 판을 키우려고 일단 다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다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한 1, 2, 3, 탑 3, 탑 5 안에 들어간만 내 편 내가 도와줄 거야. 미국에 대응해서 정부가 키우는 그러니까 딥시크처럼. 기술력도 있고 스스로 자본을 또 조달할 수 있는 기업들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시장화거든요. 물건을 만들어도 누가 그걸 사는 사람이 그럼요. 있느냐. 예. 근데 이게 휴먼 로봇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봤을 때 막 격투기하고 뭐 이런 로봇이 있죠. 약간 오락형으로. 예, 오락형. 근데 그거는 바잘 안 팔립니다. 상업화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인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응용 분야가 가능한 분야들. 예를 들면 상하이 에지법 같은 경우는 이미 일본의 물류 시장에 이미 수출도 하기 시작했고 예를 들면 로봇 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도 사족보행 이미 로봇. 사족보행 로봇들이 뭐 소방 그렇죠. 한다든지 투입들 많이 되죠. 산업 부분들 예를 들면 네, 우리 네, 한정 같은데 이런 것을 이제 하는 역할을 다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앞에서 말한 중동 국가, 아프리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식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데 이제 이런 상장 기업들이라도 이게 상용화 돈을 벌 기업과 안 버는 기업들 퍼포먼스만 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 규모가 크지만 일자리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때문에 그럼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중국 정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번에 그러니까 갔다 온 느낌 뭔가를 이제 뭐 돈을 퍼붓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 구조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체질 전환을 하려고 하죠. 네. 우리가 그동안에 그 내수 경기 부양 뭐 이런 거 네.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뭐 소비 쿠폰을 뿌린다든지. 이고환신 예, 맞아요. 이구한신도 있었고. 근데 그게 지금 돌아와서 보면 큰 효과는 없었다는 거 아니면 그거라도 아니, 했으니까 작년에 맞습니다. 5%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라도 했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이번 기회에 자동차 사야지, 이번 기회에 세탁기 사야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도 5%가 비중이 절반 이상의 소비가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수출도 그것도 뭐 미국 대미 수출은 줄어들었지만 동남아 수출, 아프리카, 중동, 남미 여기는 그만큼 또 늘어났습니다. 아하, 중국의 수출이. 네,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전히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돈이 여전히 풀릴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 그 성장률은 좀 낮아지더라도 국방비는 올해 400조 원 규모로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국방비 증가율을 보면은 또 여전히 높아요. 이거는 역시나 미국과의 관계 또 타이완 문제까지 다 염두에 두고 가는 거겠죠. 제가 아까 몇 가지 보이는 포인트가 있다고 했지 네. 양해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거기서 제가 앞에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이번에 또 하나는 제가 보였던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바로 국방비였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도 7.2 정도는 갈 거야. 혹은 8% 갈 거야.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이제 정세가 안 좋은데. 근데 이번에 줄어들었어요. 아, 오히려 줄은 네, 거예요. 줄어들었습니다. 그 비율로 보면요. 네, 지난 3년간. 근데 금액은 뭐 대비 GDP가 금액은 커지니까 늘어났으니까. 근데 네. 이 금액을 떠나서 지금 매년 지금 지난 3연속 3년 동안 7.2%가 나왔는데 올해는 7% 줄어들었습니다. 아하, 7.2에서 이게 왜 7%로. 7이지? 올리면 올려야 되고 아니면 최소한 7.2까지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봤습니다. 7%를 이야기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제 지금 미국이 양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아까 혁신 산업들 AI 반도체도 있지만 또 하나가 국방비입니다. 네. 국방비 얼마를 투자하느냐. 그러니까 매우 미국을 의식한 행보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내년이 2027년도가 인민해방군이 100주년이 되는데 줄어들었다? 좀 강군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매우 의도가 있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조금 이게 중국은 절대 국방비 이 몇 퍼센트 드러나는 공개적에서는 매몰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돌고 돈다. 예를 들면 하나만 재정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시는 네. 거죠. 중국 디지털 산업의 부가가치 GDP를 12.5% 올린다고 했어요. 그만큼 AI나 반도체 들어가는 비용들이 돌고 어디로 간다고요? 국방 산업으로 갑니다. 결국엔 아까 네. 로봇도 그렇고 AI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비용이 비용인데 되는 거죠.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또 알차게 알려주시려고. 내일은 그 주말판 별책 부록이 방송되는 날이죠.